제가 자주 강조하는 사회복지망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저축과 절약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다시 좀 과거에 했던 걸 복기를 해서 한국이 왜 잘 됐었지? 뭐 경쟁이 그러면 약했고 뭐 정말 따뜻한 사회여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했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제목은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일지도 모르는 한국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던져놨는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이에요. 브레이크 넥이라고. 이 책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책인데 요 말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놨는데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고 해도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복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이 복지를 권리로 의식하고 게을러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거 누가 말한 것 같으세요? 최근에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한 거예요. 혹시 중국이에요. 누구가 얘기했냐면 시진핑이 얘기한 거. 신기하지 않아요? 뭐지 이거? 시진핑이랑 좀 반감이 들긴 해요. 근데 우린 돈을 벌어야 되고 세계 정세를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중국이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일까? 10%인데요. 공산주의인 나라가 가장 평등하지 않은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미국이 더 사회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미국이 더 사회주의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책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미국은 법률가의 나라다. 중국은 이공계의 나라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그 포인트로 잡아서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중국계 사람이 쓴 거니까 약간의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공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지도자들이 사회를 공학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훨씬 많은 어떤 에너지 또는 여러 가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고 혁신을 시키는 쪽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법률가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인 혁신이나 이런 변화보다는 절차를 지켜나가는 거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사회공학적인 시도를 많이 해서 정말 엉망이 된 케이스도 있고 잘 된 케이스도 있다. 미국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기본적인 부의 이전, 순유출이 아니라 순유입이 되는 여러 가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장점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국이 약간 70년대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회공학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프라를 깐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로 드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가 전력망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비교를 하느냐. 전력망의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 이거가 이제 한국에서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원전 있죠. 원전을 30기 넘게를 이제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철도망도 고속철도를 계속 깔아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뭐 화물차나 뭐 연착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이 심각하고 이 전력을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거나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서민들의 경우에 이런 인프라의 어떤 혜택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철도망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미국이 불편하다. 자차를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말은 뭐냐면 아니 미국은 자유주의의 나라인데 오히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관점과 절차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사실 제가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씨앗이 어디였냐. 1970년대에 예일대 하버드 로스쿨에서 환경주의 운동을 하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소송 걸고 이러는 게 그 미국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분석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사람들, 보통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대접을 받지만 법조인들이 사실 받는 대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층들의 대부분이 공대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대 출신적인 사고, 내가 이공계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바꿔나가야겠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중국 엘리트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보고 대통령 지금 출신들을 쫙 보니까
트럼프 정도를 제외하면 최근에 거의 대부분 법률가 출신이 대통령이 됐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공대 출신인 대통령들이 2명인가 있었는데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있었고, 근데 재선에 실패했죠. 지미 카터가 있었는데 지미 카터도 재선에 실패했죠. 이 두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법률가 출신 대통령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을 하고 있다. 공학적 혁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혁신은 중국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거에 따른 단점도 얘기를 합니다. 단점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억지로 뭔가 만들어서 기획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지도자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면은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텅텅 빈 도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지금 혁신이 없다는 거죠. 금융하고 AI 그리고 온라인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비오프라인 개념에서는 혁신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혁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지적을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라든지 무언가 실제로 중산층이나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커지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한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서울이 큰 변화가 없지 않아요? 과거에 2010년대 한 중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 되기 전까지는 서울이 역동적이었어요. 뭔가 스카이라인도 많이 바뀌고 계속 신식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많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절차 따지고 환경 얘기하고, 물론 환경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이 좀 낙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GTX를 보면서도 좀 느껴지는 게 철도를 깔거나 무언가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손익비 또 수익이나 이런 거를 많이 비교하면서 보지만 확실히 진척이 느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물론 뭐 토목공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중국이 지금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보통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이 부동산 사업을 사실은 일부러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정부가 그 서민이나 중산층이 도시로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주택 정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택을 계속 많이 공급을 했고 그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그 주택을 샀었던 사람들이 사실 중국도 큰 돈을 벌었었다. 다만 2021년, 22년 이럴 때 이제 중국이 부동산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에 분명히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그 도시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큰 도시로 유입이 되게끔 해서 굉장히 주택 정책을 공격적으로 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중국이 하는 모습이 과거 한국이 했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한국의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한국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도 좀 일부러 좀 풀어주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효과를 봐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주택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 공학적인 접근이 부동산 값이나 이런 걸 잡는 거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책에서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아까 GDP의 약 10%를 복지 예산으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얼마냐면 GDP가 20%예요. 유럽이 평균 30%입니다. 그 중국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사회복지망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저축과 절약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그 일반적인 서민들이 저축을 하고 이거를 자본을 축적시키고 그리고 복지를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굉장히 저축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한다. 근데 이게 사실 똑같이 말씀드리면 한국도 그랬었다는 거죠. 뭐 IMF 좀 기점으로 해서 많이 변동이 있지만 IMF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저축률을 유지를 했고 일반적인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사고 저축하고 취직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때도 주식을 했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조업 쪽이 별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제조업 관련 얘기를 하면서 보통 중국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 정말 모든 걸 생산하는 엄청난 인류의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 마인드의 제조업의 나라가 되고 싶다는 게 중국의 목표라는 거예요. AI도 투자하고 금융도 투자하고 당연히 그런 것도 당연히 투자를 하지만
이런 이제 공학적 마인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뭔가 삶이나 사회를 개선하는 쪽의 어떤 제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대부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근데 한국도 원래 과거에 그걸로 살아남았다가 잘 안 됐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노조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조 활동. 중국이 과연 노조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엄격한 규제와 과세 정책으로 자유시장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부분적이긴 해도 사실상 소득재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반면에 대놓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세금 부담은 줄이고 사회 안전망 따위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중국 공산당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가 바로 좌파로 위장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진핑이 그 마르크스를 공부한다는 걸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서구 보수주의자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로 강력한 우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복지제도를 제한하고 외국인 유입을 강력히 억제하며 남성은 남성스럽게 그리고 여성은 여성스럽게 같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라고 대사가 나와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 다녀와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정책은 우파 정책을 쓰고 있고 반대로 우리 같은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뭐 그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좌파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물론 중국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주로 자주 얘기하는 복지 좀 줄이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세부담이나 이런 거 줄이고 각자가 자신의 어떤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저축이라든지 강조하잖아요. 강요. 근데 오히려 이 정책을 쓰는 건 중국이고 미국이나 일반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여기서 빈곤층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보통 이제 평등을 주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보통은 경쟁을 장려하죠. 경쟁을 장려해서 누군가는 패자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속에서 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그 순간이 결국에 효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순간이고 그 효율적으로 돌아간 걸 통해서 잉여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이 잉여이익이 결국에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강제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를 표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가 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국이 웃긴 게 뭐냐면 우리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인프라를 깔고 이랬더니 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통망을 깔고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빈곤층이 줄어들었는데 대놓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중국이 좌파여서 그 빈곤이 극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파 정책을 썼기 때문에 빈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우파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우파가 하는 정책이 오히려 빈곤 개선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몇 번 강조했지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거나 뭐 계속해서 사회복지 비용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정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맞아요. 프로이센식 계획경제 시스템 맞아요. 정확해요. 저게 원래 독일이 성장했던 그 루트 그대로예요. 왜냐면 중국 엘리트들이 그 역사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이센이라든지 한국 경제 모델도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봤고 프로이센식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도
처음에 1800년대 영국과의 경쟁을 할 때 미국이 경제 정책이나 어떤 향후의 산업 육성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식의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 게 모두가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 보수, 단순 우파, 단순 진보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그 인도계의 영국 경제학자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개발 경제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 개발 경제학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칭찬을 하면서 한국이 집중적으로 교육 수준을 늘리고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하면서 빈곤이 개선이 되고 이 빈곤이 개선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자본주의 경제로 더 공급을 하면서 한국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다시 좀 과거에 했던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귀를 해서 한국이 왜 잘 됐었지? 교육에 되게 신경 썼고 예전에는 뭐 경쟁이 그러면 약했고 뭐 정말 따뜻한 사회여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했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무언가 뭐 정책이 한쪽 일변도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을 보면서도 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라고 표방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이 사실 보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임대 아파트 공급해야 돼, 뭐 청년들한테 뭐 공급해야 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화가 안 돼요. 저는 사실 이게 가난한 친구들, 보통 어려움부터 시작한 친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책에 뿌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이 브레이크덱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책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책이어가지고, 그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조금 저는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으면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복지 체계를 이런 식으로 막 구축하는 게 이제 사실 사람들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답이면은 그거를 막 이념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자유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거든요. 한국은 운동이 1등도 2등도 없잖아요. 맞아요. 저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경쟁 얘기 나오니까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중국은 경쟁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예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기차거든요. 자동차 사업. 중국은 성이잖아요, 성. 이게 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성에서 각자 지방 정부에서 성에서의 자동차 업체를 육성하고 당연히 자동차 업체는 망하고요. 어떤 자동차 업체는 잘 되는데 이 자동차 업체를 막 육성하면서 엄청난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혈해라고 표현하는데 피바다. 자본주의에서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곳이 아니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경쟁업체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거나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같이 공존하면서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그 피바다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공산주의인데 피바다식의 자본주의 경쟁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한국이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이 이걸 했다, 잘했다. 근데 안 해. 그렇죠. 경쟁수도 발전이 이룩할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먼저 발견. 맞아요. 오히려 중국은 그런 경쟁을 너무나 유도도 하고 장려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계속 따뜻한 자본주의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따뜻하냐고. 제가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먼저 깃발 꽂기 싸움이에요. 부동산은. 제 생각에는요. 정말 좋은 부동산은 나오지 않는다. 정말 좋은 부동산이 나올 땐 딱 한 가지 경우에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파산하거나 망할 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망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동에 건물주가 있어요. 그 명동의 건물주가 그 건물을 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망했거나 뭔가 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이 건물보다 업그레이드된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 업그레이드된 건물을 살려고 이거를 시드로 마련해서 팔려고 나오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게임인데 내가 좋은 땅에 먼저 깃발을 꼽느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꽂았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뭐냐면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들고 가서 저거를 뺏어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나는 토지공 개념이고 내가 이 토지를 누구나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라고 하신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이야말로 한정된 재화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주의적 경쟁이 강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대부분의 사실 한국 국민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한정된 재화니까 오히려 나눠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주의적으로 굉장히 냉혹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같은 것도 그렇고 주식도 사실 뭐 물론 누구나 돈 벌 수도 있어요. 정말 계속 돈이 유입이 되고 정말 어떤 기업이 잘 되고 해서 뭐 같이 돈 벌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을 한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고 있고 이거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마치 뭔가 정말 생산적인 자본이 투입돼서 기업에게 돈이 돌아가지고 뭐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만큼 또 자본주의적인 곳은 없다. 결과적으로 돈은 피 없이는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피라는 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경매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양질의 부동산이. 그 양질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누군가에게 팔려요. 낙찰이 되죠. 소위 말해서 나는 정말 저 재산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패배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린 거예요. 학업 경쟁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을 들어가고 전문직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 누구나 전문직 되고 누구나 공무원이 되면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가치가 있냐는 거죠. 누군가는 패배해요.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 게 이 시장이에요.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의 원리를 무시를 하니 그런 사람들이 사실 크게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사실. 저는 제 주변 변호사 애들이 추석 연휴에 쉬고 설날 연휴에 쉬고 주말에 쉬고 그러면 고마워요. 내 경쟁자들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변호사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해서 얻을 게 뭐죠? 사건 경험 이런 건 있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드리지만 제 로스쿨 동기나 막 이렇게 해서 뭐 사건 물어보고 이러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막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돌아가는 판은 안다는 거죠. 아, 판사는 주말 쉬고 공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판사님들은 주말에도 막 일하세요. 나와가지고 사건 기록 검토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요즘에 조금 워라밸 추구하시는 판사님들이 늘어났대요. 그 과거보다 그렇다는 거지. 원래 항상 주말에도 그 법원 이렇게 밤에 보면은 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공무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판사나 검사분들은 그냥 좋은 집, 돈 많은 집 배우자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차라리 저는 판사나 검사님들은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좀 돈 보고 결혼하는 게 맞아. 그리고 돈은 그쪽에서 하고 해결하고 검사나 판사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사건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저같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해서 개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사실 깨끗하게 판단하고 하려면 이렇게 좋은 결혼해서 그런 분이 맞아요. 그런 게 훨씬 더 깨끗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 쪽에도 되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어떤 제 친구는 이태리에서 병행 수입해가지고 명품 신발 막 파는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업계 자체가 보수적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전을 보고 공부를 하고 기존의 룰과 규칙에 대해서 많이 지키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떤 혁신이라든지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류의 조금 사고를 하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려고 했던 게